2016년 11월 15일 저녁 7시 부산의 한 공원에 이상한 행색을 한 중년 남자가 있었습니다. 공원 CCTV에 포착된 이 남자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지나가는 차들을 세우고 뭔가를 이야기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대부분의 차들이 남자를 지나쳐 갔는데 그 중에 한 차량이 이 남자를 보고 멈춰 섭니다. 차량을 세운 운전자는 남자의 말을 듣고 귀를 의심하게 되는데 본인이 산에서 자해를 하고 공원에 내려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실제로 남자의 옷에서 핏자국을 발견했거든요. 이 운전자가 차에서 내렸고요. 상처를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가 상의를 들쳐서 배를 보여줬는데 이 복부 두 군데에 정말로 칼자국이 나 있는 거예요. 배도 많이 부어 있었고요. 상처를 확인한 운전자가 신고 전화를 했고 남자는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이 남자에게 얼마 뒤에 사람들이 들이닥쳐요. 형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남자는 현장에서 형사들에 의해 체포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남자의 정체는 다름 아닌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59세의 최 씨였어요. 6일 전에 최 씨의 집 마당에서 중년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었거든요. 피해자는 60세의 가정주부 김 씨였는데요. 일주일 전 실종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여기가 시신 발견 장소예요. 마당 담벼락과 감나무 사이에 있는 땅 속에 시신이 파묻혀 있었는데 발견 당시에 이 시신의 모습이 좀 특이했습니다. 상반신만 김장용 비닐로 덮여 있었고요. 흉기에 찔린 상처는 딱 하나였어요. 오른쪽 옆구리에 찔린 한 번의 공격. 이게 치명상이 됐던 거죠. 김 씨의 사인은 자상에 의한 내장 파열, 과다출혈이었습니다. 경찰이 시신을 발견하고 당시 집주인을 찾아요. 근데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유력 용의자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분이죠. 이미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왔던 것도 있습니다. 경찰은 이 집주인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고요. 계속해서 그의 뒤를 쫓고 있었어요. 자,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 그러니까 최 씨의 집이 전남 순천이었거든요. 그런데 부산까지 도주를 했다가 거기서 자해 소동을 벌이고 체포가 된 거예요. 병원에서 체포된 이 집주인 남성 최 씨는 곧 60대 여성 김 씨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시간을 돌려서 김 씨가 실종된 시점부터 사건이 드러나게 된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피해자 김 씨는 시신 발견 8일 전인 11월 7일 마지막 외출을 나섭니다. 오후 1시경에 집을 나섰고요. 이 모습이 엘리베이터 CCTV에 찍혀요. 거울 앞에서 머리를 손질하고 있었어요. 외출 전 오전 11시 29분쯤에 김 씨는 남편과 마지막 통화를 합니다. 남편에게 볼일 다 보고 오징어 튀김 사가지고 갈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남편은 그럼 저녁에 튀김에 술 한잔 하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날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문자를 보내요. 답장이 없습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남편은 새벽까지 무려 40통이 넘는 전화를 아내에게 걸었는데요. 받지 않아요. 이 정도면 사실 무슨 일 생긴 게 분명하잖아요. 신호는 계속 가는데 전화는 안 받고. 결국 남편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요. 그렇게 수사가 진행됩니다. 경찰은 우선 김 씨의 예상 동선에 있는 CCTV를 수거해서 분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기서 김 씨를 발견합니다. 저녁 7시경에 김 씨가 식당에서 나와요. 그리고 한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모습까지 찍힙니다. 여기가 이 김 씨가 살던 집에서 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정류장이거든요. 일행은 없이 혼자였고요. 외출 당시에는 보이지 않았던 쇼핑백을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조금 뒤에 김 씨는 버스에 타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동선이 좀 이상해지기 시작을 해요. 김 씨가 집으로 향하는 버스가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가는 버스에 탄 거예요. 얼마 뒤에 김 씨는 버스에서 내렸고요. 한 마을 입구로 들어섭니다. 정류장에서 하차하면 마을까지 인적이 뜸한 길이 이어져 있어요. 그 길을 10분 정도 걸어 올라가면 마을 입구에 도착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마을 입구에서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집이 바로 최 씨의 집입니다. 그녀가 시신으로 발견된 그 집이에요. 확인 결과 그녀 스스로 최 씨의 집에 찾아왔던 걸로 밝혀집니다. 여기에 왜 스스로 오게 된 걸까요? 이 마을에 다른 지인이나 연고가 없었어요, 김 씨는. 그래서 경찰은 처음부터 김 씨가 최 씨의 집으로 향한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었는데 이게 사실로 밝혀진 거예요.
수사 결과 김 씨는 식사를 하자는 최 씨의 연락을 받고 집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김 씨가 최 씨의 집에 도착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은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지만 저녁 8시 이전이었어요. 어딘가 동선이 부자연스럽기는 해요. 최 씨는 혼자 살고 있는 남자였고 남편이 있는 여성이 여기까지 와서 밥을 먹는다? 이게 자연스럽진 않죠. 일반적이지도 않고요. 그렇게 김 씨가 최 씨의 집에 간 그날 밤 무슨 일인지 최 씨의 집에서는 심상치 않은 소리가 들려왔다고 해요. 밤 11시 30분경에 이웃 주민이 정적을 깨는 고함 소리를 듣게 됩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귀를 기울여서 들었는데 이 최 씨의 집에서 두 남녀가 악을 쓰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또 싸우는구나 하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립니다. 평소에도 이 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자주 들려왔었다는 거죠. 근데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어느 순간 싸움을 하던 여자가 목을 졸린 건지 악 하는 소리가 들려왔던 거예요. 아마도 이때 김 씨가 최 씨의 칼에 찔린 것으로 보입니다. 시신에 칼에 찔린 상처 외에는 다른 상처가 전혀 없었거든요. 때문에 칼에 찔릴 때 억 하는 소리를 이 이웃 주민이 목이 졸린 소리로 혼동한 것으로 보이죠. 평소에도 싸우는 소리가 자주 들려서 그랬는지 이 이웃 주민은 이 소리를 듣고도 경찰에 신고를 하진 않습니다. 그날 이후 김 씨의 모습을 본 사람은 없었고요. 수사팀은 실종 전 김 씨가 최 씨와 나눴던 문자, 그리고 김 씨가 마지막으로 향한 곳에 최 씨의 집이 있었다는 사실을 토대로 이 최 씨의 집을 수색을 합니다. 그리고 실종 신고 10시간 만에 최 씨의 집 마당 감나무 밑에서 김 씨의 시신을 발견하게 된 거죠. 시신을 발견한 경찰은 이 사라진 집주인 최 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해서 추적을 시작해요. 그리고 부산에 최 씨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자세한 검거 과정은 알려진 자료가 없는데요. 추정을 좀 해보자면 최 씨가 시도했잖아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었고요. 그래서 이게 부산 관할경찰서에 접수가 되고 이후에 최 씨의 신원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게 되고 이후에 순천경찰서에 연락이 간 뒤에 검거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부산에서 검거된 범인은 순천경찰서로 압송이 됐죠. 수사팀은 피해자를 살해한 이유, 범행 동기,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합니다. 기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최 씨는 이 동기와 둘 사이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아무 대답도 안 해요. 경찰 조사에서는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피해자 김 씨의 남편은 이 아내가 감나무집에 간 것부터 이해가 안 간다고 얘기를 해요. 평소에 좀 화려하게 하고 다니는 스타일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뭐 돈 많아 보인다, 재산이 10억이 있네, 20억이 있네 이런 말을 하니까 범인이 돈을 노리고 그런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범인의 집에 찾아갔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했어요. 아내에게 저녁 약속이 있었다는 것도 몰랐다고 해요. 가족을 포함해서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범인 최 씨의 집으로 향했던 거죠. 두 사람은 정말 무슨 관계였던 걸까요? 단순한 지인이었을까요? 판결문 내용을 좀 살펴보면 범인과 피해자가 사건 1년 반 전에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자료들과 내용들을 종합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최 씨와 피해자를 모두 잘 알고 있다는 한 지인에 따르면 두 사람은 평소에 가깝게 지냈다고 해요. 아내 김 씨는 지인의 식당에서 친구들과 100원짜리 화투를 치며 놀곤 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최 씨를 처음 만나게 된 거죠. 우연한 기회에 판에 낀 최 씨는 화투를 치면서 피해자와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실종 당일에 피해자 김 씨가 최 씨의 집으로 향하기 전에 들렸던 그 식당이 화투 치며 놀던 그 지인의 식당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지인은 김 씨의 남편도 사건 이전부터 최 씨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최 씨와 같이 술자리를 가진 적도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김 씨는 왜 남편에게 최 씨를 만나러 간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걸까요?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내막이 조금씩 드러났거든요. 그러면서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최 씨와 김 씨가 불륜 관계라는 소문이었어요. 이야기가 나올 만하죠. 사건 내용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도 추측을 하셨을 거예요. 최 씨의 주변 이웃들은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 김 씨가 그 집에 드나드는 걸 봤다고 말합니다. 김 씨의 남편은 이것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했는데 2명의 목격담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피해자 김 씨가 시장을 봐서 집으로 들어가는 걸 봤다. 온 것만 봤다. 그날이 장날이었는데 양쪽 손에 뭔가를 가득 들고 김 씨의 집에 왔다. 김 씨를 한두 번 봤는데 돈이 많다고 하는 소문은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추석이 끝날 무렵에 김 씨가 최 씨랑 처음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 내가 왜 그걸 알고 있냐면 그 무렵에 최 씨가 갑자기 집 청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4일 뒤에 여자가 집에 왔다는 거죠. 빈손이 아니었대요. 먹는 것, 반찬. 이런 것들을 보자기에 싸와서 혼자 택시에서 내리는 걸 봤다는 겁니다. 이웃 주민들이. 그리고 사실 김 씨뿐이 아니라 이전에도 이 최 씨 집에 다른 여자들이 몇 명 살다가 갔었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건 목격담일 뿐이죠. 남편도 끝까지 아내 김 씨를 믿는다면서 불륜 사실을 부정하기도 했고요. 이 부부는 15년 전에 지인의 소개로 만나서 재혼한 사이였대요. 평소에 가정을 잘 챙기고 살림을 잘했던 아내였기 때문에 절대 불륜을 저지를 리는 없다는 거예요. 소문을 절대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바람과는 달리 경찰은 최 씨와 김 씨가 불륜 관계라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가 불륜을 자백하거나 인정했다는 내용이 확인된 자료는 없지만 이 판결문에 불륜 관계라고 적시가 되면서 사실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는 판결문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 경위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건 범인의 일방적인 진술만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과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최 씨와 김 씨는 2015년 5월에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났고 같은 해 7월 연인 사이로 발전해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최 씨는 김 씨가 평소에 다른 남자와도 만나고 문자를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다고 해요. 이로 인한 갈등도 있었고요. 이외에도 술을 마시면 거칠고 난폭해지는 이 최 씨의 성격 때문에도 갈등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사건 당일에 최 씨가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저녁 7시경에 집에 도착해서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냈대요. 저는 밥 먹지 않았네요. 같이 먹으려고요. 이렇게 보냅니다. 김 씨를 집으로 부른 거죠. 얼마 뒤에 피해자가 집에 도착을 했고 저녁 8시경에 두 사람은 안방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소주를 마셨다고 합니다. 식사 후 범인은 과도로 감을 깎았다고 하는데 그때 피해자가 이런 말을 했대요. 술을 안 먹겠다고 해놓고 지키지 않았다. 나는 당신이 만나지 말라는 남자가 밥 먹자고 해도 거절했었다. 당신이 먼저 약속을 어겼으니 나도 다른 남자와 밥을 먹겠다. 그 말을 들은 최 씨가 격분했고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찌릅니다. 이 한 번의 공격으로 김 씨는 복부 대동맥이 절단됐고요. 그 자리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해요. 정말 소름인 건 이렇게 사람을 죽여놓고 시신 옆에 나란히 누워 있었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편안함을 느꼈다고 경찰에 진술합니다. 우발적 살인을 하고 편안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해하기 힘들고. 이후에 최 씨는 집마당에 구덩이를 파고 김 씨의 소지품과 범행 도구, 시신을 매장합니다. 시신 위에는 김장용 비닐을 올리고 흙을 덮었다고 해요. 자, 여기까지가 이번 사건의 전말입니다. 범인의 진술을 토대로 한 전말이에요. 살인과 시신 은닉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15년을 선고해요. 의외의 판결이었어요. 왜냐하면 죄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사실 최 씨가 당시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었거든요. 유족과 합의도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중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15년이 나온 거예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리고 우발적 범행을 인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15년이 선고됐던 거죠. 양측 모두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고요. 상고까지 기각되면서 최종 15년형이 확정됩니다. 판결문에는 치적 문제로 다툼을 벌인 것으로 기재가 되긴 했지만 이걸 다뤘던 방송에서는 금전 문제도 언급이 됐었어요. 4년 동안 최 씨와 동거를 했었다는 한 여성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완전 최 씨에 대해서 학을 떼는 거예요. 툭하면 때렸고 경제력도 없었고 그래서 쫓아냈었대요. 실제로 사건 무렵 최 씨는 신용불량자 상태였고요.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병든 나무를 벌목하는 공공근로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로 근근히 생활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한 지인은 최 씨는 고스톱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한다. 어디에서든 여자라면 다 돈을 뜯어내려고 했을 거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범인에게 여성은 그저 생계를 이어가는 수단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안 좋은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결국 남은 건 죄책감 없는 살인자와
또 행복한 황혼을 그렸던 남편뿐이겠죠.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미래를 함께 꿈꿨고 지금까지 함께 해왔던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는 슬픔과 함께 또 동시에 신뢰를 잃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를 더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정말 그 사람을 만났던 거냐고 묻고 싶지만 더 이상 물어볼 수 있는 사람도,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을 해줄 만한 사람도 세상에 없으니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